귀신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처녀 귀신, 금이용. 왜 우리나라 귀신은 항상 여성일까? 역설적이게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강력해지는 때문이다라고 대부분 분석을 해요. 귀신, 도깨비, 저승사자, 삼신할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에이 이제 또 가십거리 갖고 왔구나.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이야말로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수천 년간 갖고 왔었던 일상의 이야기였다라는 것들. 또 우리가 서양 귀신 얘기하면 좀비, 드라큘라 이 연원들이 다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 귀신은 항상 여성일까? 이상하죠? 시기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귀신 이야기의 원형은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특히 왜구의 침입이 너무너무 심했잖아요. 그 전란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도망다니거나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 가장 비참한 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여성, 어린이, 노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근데 조선 중기 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또 일어나요. 큰 전란을 경험하게 되고 전란에서는 언제나 어떤 피해자들? 사회적 약자. 근데 이제 여자 귀신 하면 딱 떠오르는 스토리 뭐 떠오르세요? 대표적인 게 장화홍련. 그 나쁜 가문을 처단하고 여성들의 원혼을 달래줬더라. 이런 게 왜 나타나냐? 이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강력해지는 유교 문화 때문이다라고 대부분 분석을 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조선 전기 때는 성리학의 지배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사임당 같은 경우도 보통 시집살이 하잖아요. 그걸 친형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신사임당은 거의 평생을 다 친정집에 살았었어요. 그 정도로 실제로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유교 문화가 일상에 파고들지 않거든요. 근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게 되면서 제대로 대항하지 못했었어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아래로부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유교 윤리를 아주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강요하기 시작을 해요. 여성의 수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요구가 되기도 시작하고요. 극단적인 사례는 남편이 너무 일찍 죽어서 아내가 아직까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이 여성은 재혼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키질 않고 자살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안의 명예, 영광 이런 걸 위해서 마을 단간나무 앞에서 자결을 강요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을의 유지들, 양반들이 다 몰려들어서 칭송을 하는 거예요. 이 여성이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까지 했더라.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조선 후기로 가면서 스토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스토리가 계모나 이복 형제에게 살해를 당해서 억울하게 죽거나 살해당한 여성이 귀신이 되거나 또 강간에 저항하다가 죽은 여성들, 이런 여성들이 귀신이 돼서 나오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 우리한테 귀신하면 주로 여성, 소복 입은 처녀 귀신이 많이 나오는가라는 것은 이 한반도에서 벌어졌었던 전란과 유교 문화의 악습이 결합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더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다리 내놔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건기 씨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 다리 내놔 하면서 막 따라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공동묘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 평민이 됐든 양반이 됐든 간에 자기 소유지 땅에다가 매장을 했었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다음에 1910년대 때 묘지 규칙이라는 걸 통과시키면서 특정 매장지를 설정하고 거기에 모아서 매장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게 저항이 되게 심했어요. 3.1운동의 도화선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묘를 짓는다는 거 내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위한 우리의 땅에다가 잘 모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묘지를 지으라는 거, 이게 감당이 안 됐던 주제인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일본이 가혹하게 탄압을 했고 실제로 경상부터 안동 지역에서는 종손이 나는 저항하겠다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그때 바로 구속됐었어요. 보안법 위반,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사회 치안과 질서를 문란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징벌을 내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내 다리 내 나라는 말은 절대 전설의 고향에 나올 수 없는 작품인 거예요. 왜냐면 조선시대 때는 공동묘지가 없었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조선시대 때의 문화하고 일제강점기 때 문화가 섞이면서 만들어진 현대적인 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다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동아시아 일대는 보상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이 분리가 돼요.
그 영혼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영혼은 어딘가 영적인 세계로 가요. 한 혼은 지하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지하에서 사후 세계를 계속 이어간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덤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에 뭐 이런 데 가면 무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왕의 무덤 같은 경우 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죽어서 지하에서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신교죠. 존재마다 다 신들이 있어요. 집 안에도 신이 있고 집 밖에도 신이 있고 그 물의 신도 있고 산의 신도 다 신이 있어요. 근데 왜 제사를 지내냐? 유일하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 신은 조상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라든지 관음보살이 우리를 도와준다라든지 어떤 특정한 초월적 존재가 인간을 다 도와준다. 이거는 굉장히 서구적이거나 다른 아시아 쪽 지역의 개념인 거고, 동아시아 쪽은 수많은 신이 있지만 정말 우리를 도와주는 유일한 신은 우리의 조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상한테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 예식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제사 지내러 가면 이게 무덤 앞에 제단 하나 있잖아요. 제단. 많은 분들이 이게 잘 모르니까 그 위에다 과일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제단은 혼유석, 혼이 논이는 곳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음식상을 쫙 차려놓고 위에서 이렇게 절하면 지하에 있던 영혼이 싹 올라와서 돌 위에서 이렇게 놀면서 아이고 우리 후손들이 왔네 하면서 제사상의 음식을 싹 영적으로 먹고 복을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앞으로는 그 위에다 놓고 제사 지내지 마세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귀신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얘기하지 말고 도깨비 얘기해봐. 약간 이럴 수 있는데, 도깨비 빤스 방망이 들고 다니고 금나라 뚝딱하고 이런 얘기들은 다 틀린 얘기예요. 다 사실상 일본산 오니라는 요괴를 그대로 갖고 온 것들이에요. 그러면 도깨비는 뭐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죠. 도깨비는 일단 이런 식의 형상이 아예 없어요. 궁궐이나 큰 건축물 같은 데 가보면 우리 건축물이 불이 안 타고 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상징적인 조형물들을 갖다 놓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도깨비예요. 그리고 모양이 다 달라요. 똑같은 모양, 정형화된 모양이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요. 기와라든지 여러 곳에 이렇게 새겨두거나, 아니면 불국사 대웅전, 창덕궁 금천교 같은 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경우 변덕쟁이여서 사람에게 골탕을 먹인다, 병을 일으킨다, 혹은 또 메밀과 뭐 소고기를 좋아한다, 이런 일화가 뜨문뜨문 나타나긴 하는데, 이것조차도 안타깝게 체계화돼서 나타나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도깨비랑 저승사자랑 삼신할매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나? 저승사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염라대왕이 파견한 관료들이죠. 이거는 중국 도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깨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였다면 저승사자는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해산신앙이라고 그래서 중국의 산둥반도 일대에서 꽤 발전했던 사상인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동아시아가 관료제도가 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발전이 돼서 죽은 자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즉 염라국의 왕이 있고 그 밑에서 저승사자라는 관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도깨비가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막 일도 하고 징벌도 받고 하는 게 꽤 그거는 도교의 상식과 부합하는 얘기. 그 다음에 삼신할매가 나오죠. 삼신할매는 진짜 민중 문화의 상징이에요. 예전부터 북두칠성하고 북극성만큼은 인지를 했었거든요. 군주들은 북두칠성이나 북극성을 자기의 권력의 수단으로 삼았더라면 가진 건 물밖에 없으니까 물을 떠놓고 칠성식의 비나이다 하는 것들. 이건 어디서 했냐? 앞마당에서 했어요. 밤이 되면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집 안에 우리 가족을 지키는 여러 신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쌀떡을 관리하는 성주신, 그리고 부엌을 관리하는 조왕신, 그리고 자녀의 점지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삼신할매. 지금은 정말 거의 없지만 시골에 가면 천하대장군, 지하장군, 아니면 제주도에 가면 도라르방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뭐라고 하냐? 장승 혹은 벅수라고 불러요. 뭐냐? 마을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원래 도라르방 모양,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모양 다 달라요. 최근에 그냥 그렇게 대강 표준화 시킨 거예요. 조선시대 때 예를 들면 제가 충청북도 어떤 고을에 사는 평범한 민중이면 제가 제주도를 갈 일이 있어요. 뭐 경상도를 갈 일이 있어요. 평생 거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을마다 장승이나 벅수의 모양은 다 달라요. 그리고 명칭도 다 달라요.
그럼 보세요. 마을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게 장승이 있는 거죠. 들어오면 자기의 집이 있죠. 이 가정을 지키는 존재로서 부엌신도 있고 삼신할매도 있고 칠성신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도깨비는 우리나라 전통의 자연재해를 방지하려는 존재, 저승사자는 저쪽 중국에서 들어왔었던 도교적이고 관료문화적인 것들의 존재, 당연히 삼신할매하고 저승사자하고 도깨비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저기 심영환 작가 TVN의 대역작 도깨비를 비판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마치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자유롭게 창작해서 창작물을 만들었듯이 이 민간 설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제멋대로 계속 활용이 됐었어요. 무엇이 정확하게 옳고 무엇이 과거에 정확히 어땠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창조력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TVN 도깨비 사랑합니다. 자,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